우리는 보통 외부에 나갔을 때 변화된 온도나 쌀쌀한 바람으로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전기차 차주들은 온도나 바람 외에도 겨울이 오고 있음을 다른 방식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바로 주행거리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죠.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행거리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기차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부는 2020년에는 주행거리 보조금을 결정하는 가중주행거리 계산 시 저온주행거리를 25% 적용해 계산했지만 2021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행거리 보조금의 비중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새롭게 만들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총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저온 주행거리의 퍼센트를 설정해 해당 기준 미달 시 10에서 50만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 보조금의 차감 비율로 줄어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느꼈는지 최근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를 발제해 11월 26일까지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 실험을 실시하고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2024년까지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표처럼 현재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별 저온 주행거리의 최소 비율을 2024년까지 5%에서 10%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300km 미만 전기차의 경우 24년까지 올해보다 10% 향상된 8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상온 주행거리가 290km인 전기차의 경우 저온 주행거리가 최소 232km는 되어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해당 안이 변동 없이 통과가 되면 기존 인증이 완료된 전기차는 제외하고 연식 변경으로 인한 변경 인증을 하거나 새롭게 모델 인증 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전기차 주행거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보조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인증받은 전기차들은 상온 주행거리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차량들을 쭉 살펴보면 우선 현대, 기아, 쌍용화 같은 국산 전기차 중 올해 출시된 차량들은 대부분 히트펌프를 기본 장착하고 있기에 가장 비율이 낮은 GV60 퍼포먼스 4륜구동 21인치 81.8%부터 가장 비율이 높은 제네시스 E G80 94.9%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대부분 80% 중후반대이므로 개정안보다 미달인 차량은 없습니다. 이전에 출시된 전기차들도 이미 단종된 소울이나 아이오닉을 제외하면 히트펌프가 옵션으로 빠져있는 차량들도 무난히 7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동일 차종에서 히트펌프 옵션이 있는 차량들이 없는 차량보다 대략 10% 이상 저온 주행거리가 개선되는데 쌍용이 발표한 코란도 이모션의 경우 히트펌프 옵션이 있는 차량이 오히려 주행거리가 2km 줄어들어 1%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입 전기차의 경우 국산 전기차에 비해 개정안을 적용하면 미달되는 차량들이 제법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경우 최근 히트펌프가 적용된 차량들은 기준 이상이고 벤츠 EQA도 22년형은 저온 주행거리가 개선되어 80%가 넘었습니다. 르노 역시 70%가 넘으며 히터가 적용되지 않은 트위지의 경우 99.6%라는 귀여운 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종이 확정된 BMW i3를 제외하고 한불 모터스가 수입하는 푸저와 시트로엥의 경우 모두 300km 미만 전기차에 해당되는데요. 시트로엥 DS3와 푸조 E2008의 경우 2024년에는 개정 아닌 80%에 모두 못 미치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히트펌프 옵션이 없는 볼트 EV와 볼트 EUV도 약간 부족해 보이네요. 물론 지금 언급한 차량들은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들이므로 개정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식 변경을 거쳐 새로운 인증을 할 때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선 저온 주행거리 효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등록된 승용 전기차들의 저온 주행거리를 쭉 살펴보셨듯이 지금의 기술력보다 퇴보하지 않거나 히트펌프 장착만 기본적으로 한다면 사실 올해 기준 에너지 효율 보조금 최저인 20만 원을 받지 못할 차량은 없어 보이며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조금의 규모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드라마틱한 금액의 차이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저온 주행거리를 정말 신경 쓰느냐에 대한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출시된 전기차 중 저온 주행거리가 낮아 에너지 효율 보조금 50만 원을 받지 못한 벤츠 EQA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QA 250은 판매 당시 상온 주행거리 302.7km에 저온 주행거리 204.2km를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문하면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히트펌프가 장착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67.4%의 수치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으며 국고 보조금 역시 618만 원밖에 책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인기를 누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환경부가 발표하는 주행거리보다 실 주행거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기차에 적용되는 이 사실은 환경부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 기준이 매우 가혹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영하 6.7도에서 히터 온도를 가장 높게 올리고 최대한 작동을 시킨 상태로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도를 1도씩 올릴 때마다 바람 세기를 한 단계씩 높일 때마다 주행거리가 쭉쭉 떨어지는 전기차의 특성상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바람으로 작동하고 주행하면 환경부 수치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제 차도 환경부 저온주행 거리는 310km이지만 두 번의 겨울을 겪다 보니 360km 내외의 주행거리는 무난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천만 원의 자동차를 살 때 비교적 적게 느껴질 수 있고 차량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거나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딜러사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 등과 같은 프로모션도 있기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려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 의도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지난 2월 환경부는 아우디 이트론 5의 저온 충전거리 306km가 국내 규정과는 다르게 실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하여 244km로 정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작동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성해 제거 기능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미국 규정으로 측정해 제출한 것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옮기기만 했던 것이죠. 당시 아우디 이트론 5가 최초 제출했던 저온 주행거리 306km는 상온 주행거리인 307km보다 고작 1km 줄어든 수치였는데 이는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현재까지 기술상 말도 안 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이미 해당 정보를 근거로 차량이 다 팔린 후 수정하는 만행을 벌인 것이죠. 또 벤츠 EQC는 2019년 인증 당시 상온 주행거리 309km에 저온 주행거리 171km를 받아 55.3%라는 처참한 효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몇 개월 뒤 벤츠 EQC는 저온 주행거리가 99km나 증가한 270.7km로 재인증받아 꽤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벤츠가 발표한 저온 주행거리의 개선의 핵심은 ECU 소프트웨어의 개선이었습니다. 테슬라처럼 히트펌프 장착이라는 하드웨어 추가가 아닌 오직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개선했다는 것인데요. 벤츠코리아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히터의 최고 설정 온도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낮춘 뒤 재인증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온도의 기준도 없고 오직 최대 히터 작동이라는 환경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벤츠 EQA에서도 또 일어났는데요. EQA 250의 최초 인증 수치는 저온 204.2km로 67.4%의 낮은 효율을 받았지만 몇 개월 뒤 발표한 MI22 모델의 경우 저온 주행거리가 40km가 늘어난 13.4%의 효율이 상승했고 국고 보조금 역시 59만 원 상승되었습니다. 다임러 글로벌 홈페이지 1월 20일 글을 보면 EQA는 이미 히트펌프가 장착되어 있고 정교한 열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열 구조로 에너지 요구 사항을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미 훌륭한 히트펌프 효율을 13% 이상 끌어올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추측되기에 또 환경부 측정 기준의 허점을 파고들어 인증 수치를 높이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결국 이런 사례들로 미뤄봤을 때 환경부의 보조금 기준 상향이 과연 제조사들로 하여금 더 성능 향상을 유도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값의 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값을 측정하는 방식이나 조건들이 정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